6월 1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파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데 이어서 공식 일정 첫날인 오늘은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는 유족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보수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엔 광주도 찾았는데 보수 정당의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광주를 찾은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이준석 돌풍을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곳, 바로 민주당이겠죠. 쇄신 압박을 받는 민주당도 변화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대선 기획단에 젊은 인사를 대거 참여시킬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에게 발언 우선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이준석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 중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심이 모아졌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양국 간에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죠. 사실상 만남을 거부한 스가 총리,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정치 뉴스가 쏟아진 하루입니다. 준비한 소식 많은데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를 부르는 이름이죠. 정 의원분들과 함께합니다. 신체커 복주머니로 좀 벌금 걷으세요? 제가 알았습니다. 1,000원 기록. 국장 실수하실 거 대비해가지고 항상 자, 오늘도 정 의원분들과 아이고 이렇게 어수선해요. 자, 오늘도 정 의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또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혜원 뉴스체크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1,000원 이따 줄게요. 네. 자, 류 실장. 좀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한국 정치권에 뭐 상당한 큰 충격을 준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 대표는 일단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민생과 미래를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여야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픽 5부터 오늘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의 뉴스픽 5로 정치부회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과 광주를 찾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금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전두환 씨 없는 전두환 씨 재판 등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시만 정치부회의 4.5정 딱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4.5정 하니까 국장 삼장법사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알았어요. 이게. 넘어갑시다. 네, 솔직히 조금 닮았습니다. 복장법사와 함께하는 4.5 정치부 회의, 오늘도 정혜원 식구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천안함, 광주, 눈물, 그리고 스치듯 안녕, 오접종이 웬말, 조폭 개입 의혹, 그리고 전무 후보로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보낸 눈물의 공식 일정 첫날인데요. 이 관례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모두 깬 파격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전 현충원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서해 수호에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의 많이 계시고요. 천안함의 어쨌든 생존 장병이라든지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여야 협치의 한 대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가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의 첫 번째 공식 일정, 전직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로 시작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대표는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 장병들이 잠든 대전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방명록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도 좀 인상적인데요. 보수정당으로서 보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의 유족과 만나서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향한 곳은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였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광주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당초에 국민의힘이 수요일쯤에 잡아놓은 방문 일정을 이 대표가 직접 앞당겼다고 하죠.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합동 분향소 조문을 마쳤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참 아픔이나 또 많이 놀라신 분도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수습하고 재발 방지하는 일에 저희 야당이 협조할 일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호남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 일로 광주를 찾아뵙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책임자를 꼭 가려달라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잠시 시계를 한 달 전으로 5.18때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1시간 간격으로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었는데요. 제가 살아남은 사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금까지 학생운동을 하고 여기 민주당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정신 전문으로 넣겠다 이렇게. 민주 영령들의 그 뜻을 승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치부 기자 15년 경력에 달하는 우리 조멘토. 양무호남 시무대선이라는 말로 호남구에 나선 여야의 행보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광주행도 이러한 호남구의 서진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5.18 이후 태어난 첫 세대의 대표로서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자, 두 번째 픽 제목도 보겠습니다. 스치듯 안녕으로 잡았습니다. 문득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도 좀 생각이 나고요. 자, 이 노래의 주인공 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코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입니다.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단 2차례 스치듯 만났을 뿐 약식 회담조차 열리지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영국을 떠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엉켜있는 한일 관계를 풀 두 정상의 만남, 이렇게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적어도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 이후 꾸준히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영국에 가기 전부터 청와대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의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의장과 만찬장에서 1분간의 짧은 대화를 갖는데 그쳤습니다. 두 번 모두 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음에도 말이죠.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인사하러 오셔서 나도 신뢰가 되지 않게 인사했다라면서 이 회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정상회담을 할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양국은 약식 회담까지는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돌연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들먹이면서 일방적인 취소 입장을 전해왔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 대처 실패로 지지율이 바닥인 스가 총리가 소위 한국 때리기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문 대통령은 G7 회의 내내 상당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회의장에서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좌우로 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단체 기념 촬영을 할 때도 맨 앞줄 이 존슨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가운데 서서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자리 배치 등의 의전 문제, 이 G7 같은 다자 회의에선 꽤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백신 허브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데 집중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CEO와도 별도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접종된 첫 백신이자 특히 SK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인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백신 회사들과 협의하겠다, 아예 협의체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화답도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뿌듯한 성취라고 자평했고요. 현재는 영국을 떠나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자, 그 다음 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접종이 웬 말로 꼽았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른 종류의 백신을 놓거나 정량의 5배 혹은 정량의 절반만 놓는 5접종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05건의 접종 오류 사례가 집계됐는데요. 대부분 의료기관 측의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더 이상 위탁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위탁 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픽, 전무, 후무입니다. 자, 오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2차례 연기 끝에 열렸습니다. 전 씨는 또 불참입니다. 전 씨 없는 전 씨 재판. 전 씨는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서 전 씨는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왕국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억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으세요? 기억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 방송 학살 돼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책임. 시에 실권자 하셨잖아요. 네, 마지막 픽은요. 조폭 개입 의혹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재개발 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 농구 학동을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을 했고 이 글을 거치지 않고선 재개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요. 불법 다단계 하청, 날림 철거 수사에 이어서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잠정 합의를 했지만 일방적으로 일본이 이제 그 합의를 깬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G7 회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백신 허브 구상에 대해서 G7 정상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좀 밝혔고요. 또 G7 이제 공동 성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예상했던 그런 수준의 언급들이 좀 많이 담겼는데, 자, 그나저나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공동성명에 많이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의제 설정을 주도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서방식 민주주의의 부흥이었습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를 급속도로 바꾸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 성명에는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 또 홍콩의 권리와 자유,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또 G7 정상은 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끄는 과학에 기반을 둔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We haven't had access to the laboratorie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nterfacing with animals in the environment that caused this COVID-19, or whether it was an experiment gone awry in a laboratory. It's important to know the answer to that because we have to have access. 네, 이 같은 G7의 움직임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작은 그룹의 국가들이 전 세계적 의사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면서 소수 집단이나 정치 블록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 미국 등 소수 국가들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중국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단호히 반격할 것이다 라고도 했는데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를 동물로 희화한 최후의 만찬 패러디 사진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조멘토, 지금 저희가 보는 저 사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림 속의 예수의 얼굴은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로 영국은 사자, 일본은 시바견, 이탈리아는 늑대, 호주는 캥거루 등 각각 상징적인 동물을 합성했는데요. 특히 일본을 상징하는 시바견은 방사능 표시가 새겨진 주전자를 들고 녹색 물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의 탁자 아래쪽에 보면 손에 이 돈을 쥔 개구리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담겨 개구리요? 있는데요. 네, 개구리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에 복종하는 대만 독립주의자들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을 또 덧붙이더라고요. 네. 자, G7에서 이제 중국을 때리고 또 중국도 반발하는 이제 그런 기류가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정부가 공식 SNS에 G7 기념 사진을 올리면서 처음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사진을 좀 잘라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정부 쪽에서는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원본 사진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뭐 중국의 분위기 저희가 아까 나온 저게 뭐 만평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디물인데 패러디물. 네, 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네. 이제 SNS에 올린 것이 퍼져서 이제 중국 언론에도 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뭐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난처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 설명이 혹시 있나요? 일단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이 아니라 초청국이어서 G7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 전선에 가담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고요. 다만 이 회의 중간에 있었던 확대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도 참여한 가운데 채택한 열린 사회 성명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의 가치를 보호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성명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이니까요. 관련된 뭐 이 후속보가 나오면은 신체커가 조금 더 챙겨주고요. 네. 자, 이준석 대표 첫날 일정을 첫 번째 픽으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최근 이제 박마커가 이준석 대표 일정을 쭉 밀착 마크했는데 추가로 좀 덧붙일 얘기는 없어요. 좀 이따 제가 주민에서 초밀착 주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네. 귀찮은 것도 같고. 네. 박마커 근데 그럴 사람은 아닌데. 네, 박마커한테는 제가 아까 세 번째로 설명했던 픽 있잖아요. 이제 백신 접종 소식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맞죠? 같아요. 어떻게 네. 됐어요? 오전에 제가 국장께 보고 드리고 후딱 맞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박마커가 요즘 정치부의 또 제 최애 또 운영진이잖아요. 네.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언제부터 최애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알았어요. 국장 요즘 백반장을 제일 편하게 부르셔가지고 백반장이 최애인 줄 알았는데 저희는 부를 때 이렇게 류 실장 이렇게 한번 쉬시고 부르시잖아요. 알았어요. 네, 좋아요. 아무튼 조금 더 얘기 좀 해봐요. 오늘 백신 맞은 앞서라고 얘기. 제가 한번 백신을 맞고 온 그 접종기를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얀센 백신을 제가 맞고 왔습니다. 오늘 질병청이 백신 5접종 발표도 좀 하고 해서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됐다라면 거짓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꼼꼼히 잘 살펴보고 잘 맞고 왔고
저희 정혜원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마커의 백신 접종기를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유튜버의 꿈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마커 독립 채널 준비 중입니다. 그래요? 박마커의 알았습니다. 보드마카라고. 네. 볼게요. 네. 지금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러 간 길입니다. 조금 일찍 갔어야 됐는데 살짝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접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만약 10시로 예약을 해도 9시 반 이렇게 와서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접종만 하는 게 아니고 진료도 오면서 접종도 하는 거라서 대기 인원이 꽤 많다고 하네요. 일단 병원 앞에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아갖고 접종한 장면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밖으로 나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사 맞는 거 찍으시면 돼요. 저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얀센 백신이고요. 50. 약이나 주사 네. 15분 정도 있다 가셔야 돼요. 15분 좀 있다. 일단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대기 중인데 대기하는 도중에 저기 뉴스에서 백신 접종 열면서 5접종 사고가 속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접종 마치고 한 15분 동안 경과를 지켜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살짝 따끔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 엄청 걱정했던 것만큼 아프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보통 다들 맞고 나서 다음 한 10시간? 12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접종 안내문 이런 것도 받았어요. 3일 동안은 경과를 유심히 지켜봐 달라. 그리고 무리하지 말아 달라. 집에서 좀 쉬는 게 복국장도 편하고 옆에 앉아있는 신체과도 편하고 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너무 긴 감이 없지 않지만 아무튼 수고 많았고요. 그 마지막에 좀 쉬고 싶다고 했는데 그 농담이 아니고요. 그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제가 회의 중이라도 바로바로 조치를 할 테니까 바로 다음번 준비죠? 네, 맞습니다. 발제죠? 네. 거기까지만 잘 마치고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아직 10개월은 없는데 내일이면 조금 만약에 이상 있으면 그래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경을 벗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그런 어떤 정혜원 군의 그 표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은 거죠?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마커 덕에 생생한 백신 체험기를 볼 수 있어 좋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혜원 체커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광주간 이준석 5.18로 광주 마음 아프게 안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다음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남을 청했다고 하죠. 합당 등을 앞두고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고려한 것 같은데요. 또 이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대선 국면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는 뜻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질문과 인정이 전혀 관계없는 되고 말씀하고 제가 계신데 여기서 그 욕설을 옮길 수는 없지 제주도권 않습니까? 토론이고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된 인물이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경쟁자들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기 위해 끌어들인 인물인데요. 막강한 경쟁자였던 이른바 나주곰탕 콤비죠. 나경원 전 의원과 주영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언행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국민의당에 대해서 속값으로
비유하면서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의 인식과 그러한 발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행보들이 이 내년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이 당 밖의 단일 후보에게 나타난다라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안 대표가 이렇게 오른발의 아킬레스건이었다면요, 당연히 왼발의 아킬레스건도 있겠죠.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보여준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필요한 역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건 아니지만요, 안 대표와는 반대로 이 대표가 김 전 위원장과 가깝다는 점이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게가 크신 분입니다. 반향이 크십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총 3명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마지막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3명인데 의도치 않게 이준석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된 두 사람이죠. 이 대표를 중심으로 양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럼 먼저 이 대표와 안 대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줌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연락해서 그 노원 동네에서 만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공개가 이제 저희가 안 했는데 그 워낙 저랑 안 대표랑 둘 다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민분이 보시고 언론에 제보를 했나 봐요. 아, 그 알리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만나신 게 저희 원래 제가 이제 안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려가지고 안 대표님 마침 저희 지역에 있으시다 해가지고 저희 집이 사실 뭐 1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난 건데 저는 뭐 그래서 뭐 하여튼간 안 대표님하고 뭐 상견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표가 된 이후 처음 만난 외부인은 놀랍게도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지난 10일 동네 인근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노원구 상계동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 상계동이 원내 정당의 두 대표를 배출한 동네가 됐군요. 이 대표가 안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서 성사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 사실 제가 보낸 인터뷰 섭외 문자에는 아직 답이 없는데요. 정혜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좀 서운하긴 합니다만 운영진으로서 어떻게든 가입시켜 보겠습니다. 아무튼 어색한 사이인 이 두 사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두 분이 그렇게 카페에서 만나는 게 조금 서먹서먹하진 않으셨어요? 사이가 막 엄청 친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원래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 어떤 카페나 이런 데서 만나서 교류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애초에 앙금이라는 것이 뭐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다투면서 있었던 부분이 앙금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대표로서는 안 대표와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텐데요. 국민의당과 합당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키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합당과 관련한 대화도 오갔을까요? 우선은 안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합당이라는 건 아무래도 당의 공식적인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다만 안 대표님하고 그간에 뭐 있었던 뭐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서로 묻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서 아마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덕담이라든지 이번 야권의 변화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여러 덕담을 해줬습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온 것이 없었나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공식적으로 또 서로 상견례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이제 차차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준석 대표는 밀담 형식으로 합당 문제를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도 밝혔는데요. 안 대표와 관계 설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났다는 입장입니다. 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관련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죠. 이 대표에게 사적으로 던졌다던 덕담은 오늘 안 대표의 발언에서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권 교체라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인 정치 세력들이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 사이의 기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햇빛 쨍쨍인데요. 이 대표는 김종인 상황으로 내는 선을 그었지만요. 대선 국면에서 김 전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재영입하겠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하고는 원래 그 전부터도 항상 일이 있을 때 통화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그분도 잘 아십니다. 제가 뭐 상황을 모시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를.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선거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이건 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 당 대선 후보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두 분 입장에서 꼭 영입하고 싶은 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에 대한 어떤 촉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이 대표의 당선에 상당히 흡족해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대표의 당선을 예측했던 바 있죠. 이 대표가 꼭 성공해야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선대위원장 자리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확답한 건 아니지만요. 이 대표를 도울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당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예요. 나는 원래 한 번 나온 데는 다시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알지 않겠어요? 자, 정리해보면요. 이 대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안 대표와의 불화는 해결하고 원래 우호적이었던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함을 꾀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고리는 강하게, 강한 고리는 더 강하게. 자,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그러니까 당선 이전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은요? 네, 이 대표는 이 홍 대표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칙상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뭐 원리 원칙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를 두는 이유가 당의 최고 결정기구에서 정치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희가 오늘 첫 회의를 갔는데 이 문제를 어떤 분이 제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예.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네, 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홍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고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았잖아요, 조멘터. 네, 이 대표의 아니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이 대표의 당선에 입장을 밝힌 건 없어요. 네, 홍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이 대표 역량을 볼 차례라면서 세대 통합을 하고 당 대표로서 당의 얼굴이 돼 이 험한 정치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힘든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한 한자성어로 조언을 했습니다. 당단부단 반수기란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푼다는 자세로 이 난국을 돌파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네요. 네, 제가 한자 성어만 나오면 국장한테 글쎄 여쭤봤었는데 말이에요. 국장 오늘 안 물을 혹시라도 거야?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오늘은 그래. 또 저희 백반장에게 제가 맞아요. 좀 예. 부탁을 했습니다. 아, 누구한테요? 백반장에게. 아, 그래요? 예, 어디 있어요, 선생님 백반장? 나와주십시오. 네, 조멘토가 한자 뜻을 몰라서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 춘신군 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단부단 반수기란
마땅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못 내리면 도리어 화를 입게 된다는 뜻인데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매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 같습니다. 백 반장이 뭐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조멘토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조멘토 앞으로도 한자 성어 나오면요, 백 반장한테 바로 넘겨요. 확실히 조멘토가 설명할 때보다 귀에 확 꽂히는 게요. 같은 생각이에요. 네네. 저도요. 국장도 당단부란 반숙이란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백반장을 앉히면 어떨까. 알았어요. 네. 이거는 유실차 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또 이 복지부동 복국장이 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복장이다. 네. 복장법사 아니, 근데 복장 언제까지- 터진 얘기다. 이렇게 근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둘이? 예, 끝나고 얘기해요, 끝나고. 자, 저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이슈가 좀 거론이 됐나요? 네,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행하는 파격은 새로움을 넘어서 새로운 여의도의 표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돼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당선 소감 때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앞서 신체커가 뉴스픽 5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대표는 그 첫 공식 일정으로요. 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통상 정치인들이 서울 현충원을 방문한 것과는 달리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현충탑, 천안함 46 용사 묘역 등에 참배를 했는데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좀 다른 파격 행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따릉이 출근이 화제가 된 소감도 밝혔습니다. 국회 경내에만 그 따릉이 자전거 보관소가 8개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따릉이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릉이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국회 내 8개 대여소의 따릉이가 부족할 정도로 이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데 역설적으로 정치인 한 사람이 타는 모습이 처음 주목받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주목받는 게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죠. 그 장면이. 또 일각에서는 안전모를 또 왜 안 썼느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걸어올 수 있는 거리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제 따릉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부터 쭉 얘기해 오던 공약이 있잖아요. 공천시의 기초 자격 시험을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으려면 이 기초 자격 시험 봐야 된다라고 한 데 이어서 현직 지자체장도 당연히 시험 봐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시험을 거부하면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반발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이런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격 시험의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을 둘 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를 자격 시험을 준 게 운전면허 시험인 것이지 면허 시험 보면 1등부터 5등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나 아니면 국회에 보면은 기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공천받아가지고 당의 힘으로 당선되어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바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이게 뭐 사람을 쳐내거나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본인들이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할 거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등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그 커트라인을 정해서 패스, 논패스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이 대표는 나도 유력한 정치인이 영입한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영입 모델로는 10년 동안 그 젊은 정치인이 1명 정도 나오기도 힘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격시험이나 공개 선발을 통해서 신진 정치인들이 많이 육성이 된다면 당이 아주 훌륭한 인재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단을 뭐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수석 대변인은 선임이 됐죠. 황보승희 의원이 수석 대변인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벌써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반페미니스트라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황보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반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30대 남성으로서 2030 남성들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뿐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들어보시죠. 당대표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시종일관 반페미니즘적인 얘기는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0대, 30대 남성들을 더 이렇게 옹호하면서 갈라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주변의 해석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불공정 문제에 있어서 20대, 30대 남성들의 어떤 불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남성으로서 또 30대 남성으로서 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저희 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저희 최고위원회 그 선거에 있어서도 여성 그 최고위원들이 3분이나 당선이 되셨고. 그렇죠. 네, 황보승희 대변인은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서 젊은 청년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대선을 치르고 당을 추스러 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중진 의원들의 연륜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은 선수, 경험 있는 분들로 직책을 드리려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파격과 젊은 패기도 좋지만 또 신구 조화가 필요한 게 국민의힘 또 내부 상황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오늘 줌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만난 이준석 관계복원 의지 피력, 김종인, 이준석 꼭 성공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멘토, 가장 궁금한 키워드 있나요? 저는 딱 보자마자 22억 원 거절, 이렇게 제가 황금 받는 주인 아닌데 저 큰 돈을 왜 거절했을까 궁금해서. 네. 조멘토가 궁금해하는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 항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오늘 피해자와 유족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내린 이곳이 일본 법원인지 우리 법원인지 모르겠다며 잘못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의식불명입니다. 롯데택배에서 일하던 40대 택배 노동자 임모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2년 넘게 택배 일을 해온 임 씨는 주 6일 근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의 택배 물량은 월 6천여 개, 하루 250여 개의 물품이었습니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 때문에 택배 노조는 과로사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하고 있죠. 택배 업체에선 분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며 단가를 올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편의점의 택배 가격도 최대 1,000원 오릅니다. 택배 노조 측에선 택배비 인상이 과로사 대책보다는 택배사만 배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해법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22억 거절입니다. 수십억을 거절한 주인공은 네덜란드 국왕의 첫째 딸인 카타리아 아말리아 공주인데요. 왕위 서열 1위인 공주가 성인이 되면 매년 생활비와 수당 22억여 원을 받게 되는데 아말리아 공주는 왕실의 의무를 수행하기 전까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건 불편하다고 했는데요. 네덜란드 왕족이 왕실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는 아말리아 공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조멘토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정한 순서대로 하는 저게 이제 백다혜 씨 유머인 것 같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네, 아주 좋았어요. 지금 아주 매기는 통쾌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이후에 들어오는 속보도 좀 챙겨서 이따 다시 한번 또 나와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류정화 상황실장의 국회 상황실을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이 더불어민주당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쇄신,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도부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은 민주당 소식을 주로 전하려고요. 발제 장소도 여기로 좀 바꿔봤습니다.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경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잘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현재는 169석까지 좀 줄었지만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고 나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소위 야당복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 심판론이 일면서 여당의 지지가 쏠렸다는 건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얘기였죠.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압살하고 경제와 일자리를 망치고 백신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는데도 지금까지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야당 복 때문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민주당의 야당복 끝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연이어 선거에서 패배해서 초토화가 됐던 국민의힘이 이제 진짜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 건물이 올라가면 옆에 있던 큰 건물, 즉 민주당을 뜻하는 거겠죠. 초라해 보이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기성세대, 꼰대 이런 이미지가 오히려 민주당으로 옮겨갈까 걱정인데요. 이미 민주당 자체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내로남불, 무능한 중년남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죠. 이준석 현상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경고와 변화에 대한 열망의 거대한 파도는 이제 우리 당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을 것인지 능숙하게 파도를 탈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라고 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당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 겸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혁신을 얘기하기보다 전에 과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의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송 대표가 변화를 공언했던 부동산 정책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공약이었죠. 누구나 집 프로젝트 대상 부지를 발표하기는 했지만요. 상위 2%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 등 세제 완화의 경우에는 당내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내 진보개혁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와 또 민평연계 의원 6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의원에 대한 탈당 조치 역시 절반 이상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66.3%고요.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27.6%로 2배 이상 더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결국은 인물로 드러날 텐데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발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에는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이 발언할 차례인데 원래는 마지막 순서였던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발언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따라 개혁 경쟁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예로 들어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부터 공천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당이 공천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토론 배틀과 시험평가를 통한 공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개혁 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네, 당 내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항마로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을 대선 기획단장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
이 대표보다 3살 많지만 하버드에서 수학한 엄친아인 이 대표와는 달리 각종 알바로 20대를 보낸 흑수저 출신입니다. 20대 총선 당시에 86세대를 콕 찍어서요 험지 출마를 제안했는데 그 제안이 거부되면서 오히려 당에서 외면을 받기도 했었죠. 청년이셨던 386 그룹이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계속해서 뭔가 기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이것을 좀 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또 당내 일각에서는 같은 30대 영선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당 지도부를 맡아서 본인 선거를 포함한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온 이 대표와 또 본인 선거를 본격적으로 치러본 경험이 없는 이 최고위원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젊은 목소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묻히는 경우 드물지 않았습니다. 최근 4.7 재보선 이후 초선 5인방의 목소리도 유야무야 됐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에게서 민주당 청년 정치인을 비판하는 쓴소리도 나왔는데 민주당의 움직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신과 패기를 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구속사태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폭행 사건에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은 자성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준석 돌풍 민주당의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반긴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70년대생 박용진 의원인데요. 이준석 돌풍 세대 교체 바람의 여파일까요? 지지율도 6.9%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P&R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1위인 이재명 지사와는 24.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만 빅3 구도는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세대 교체는 올해의 트렌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세훈이 한번 그렇게 튀고 이준석이 한번 튀고 만약에 하태경 의원까지 그렇게 약간 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은 또는 뭐 박용진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게 2021년의 트렌드입니다. 어느 대선 주자라고 해도 그 트렌드를 읽고 아마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은 대선에서 유의미한 성적 거두기 힘들 겁니다. 네, 이준석 돌풍의 여파, 민주당에서는 최근 경선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선 방식을 포함해서 시기까지 다시 고민해보자는 제안입니다. 경선 연기론을 놓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재차 경선 연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사의 고민은 지지율이 20%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지사 측은 빨리 경선 국면에 돌입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반 이재명 구도에 편승하지 않겠다고 한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요. 추미애 전 장관까지 경선 연기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금 당원은 이해찬 전 대표가 전 당원 투표로 마련한 것이고 이걸 형편이나 형세에 따라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꾸려질 민주당 대선 기획단의 논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돌풍의 민주당 혁신 방안 고민, 여권 대선 판도 흔들. 마지막에 류 실장이 얘기했지만 민주당 대선 기획단이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이준석 돌풍이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인선 작업에요. 이후에 나온 속보도 류 실장이 좀 챙겨주고요. 민주당 대선 주자 소식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 행사에 참석했다는 거죠? 네, 두 사람 오늘 나란히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일산사적 기념관 개관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에서 DJ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사의 지도자라면서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사적 기념관에 들러 느슨해진 저 자신을 책찍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모두 호남 출신이고요. 또 DJ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DJ 적통이다 이런 메시지 경쟁을 두 사람이 벌인 셈인데요. 당의 뿌리인 호남과 또 전통적인 지지층에 구애하려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당 내에서는 경선을 앞둔 만큼 당내 지지층에 호소해야 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처럼 이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빅3 중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가 가장 먼저 17일에 상암 누리꿈 스퀘어에서 출마 선언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8.6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 실장이면 가서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한 5분 정도면 가니까 네. 제가. 네. 힘들면은 박마코도 같이 데리고 가서 네. 취재를 좀. 아까 보니까 영상을 잘 찍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제가 알았습니다. 영상 저는 취재. 사양하겠습니다. 박마커가 유 실장을 좀 찍어줘요. 알았죠? 제가 꼭 찍어야 됩니까? 네. 네. 아니,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죠. 네, 송 대표는 우리 정당사를 통틀어서 30대 청년이 주요 정당 대표로 선출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소통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민생 정책과 미래 비전을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송 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면서 여야가 폭넓게 소통해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채과 아까 이제 류 실장도 소개했지만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당선 이후에 조금 더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의 속내가 좀 복잡할 듯도 싶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도 민주당은 기성 정치의 구태를 얼마나 끊어냈는지 돌아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인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선택인 동시에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민의가 충돌하는 주제에 회피하지 않고 논쟁하고 있는지 또 청년의 언어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반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구조적으로 변화나 쇄신이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구축된 체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온전해 있기 때문에 층층 시야로 송영길 대표도 움직일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획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물들이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 선거를 거치면서 이른바 친이, 친박 이런 계파가 거의 몰락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 대선 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해서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번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죠.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본인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조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직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조사는 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선 법적인 회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기관장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건 오해와 불신을 야기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임을 들어서 권익위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권익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조사 때 직무 회피를 했다면서 국민의힘의 권익위 조사를 받으라고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 비교섭단체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는 당일 즉각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류 실장? 네, 송영길 대표가 직접 수습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아직 직무 회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권익위가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따로 언급을 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 위원장의 당적을 두고 권익위의 조사 공정성을 자꾸 문제 삼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부친상 빈소에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조문을 했다는 거죠? 네, 김어준 씨가 지난 12일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 또 전현직 의원들,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시도지사들까지 조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현장 영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용민 최고위원이 빈소를 직접 찾았고요.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평소 친분이 있는 정청래 의원도 직접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모친상에 이어서 올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죠. 친여권 방송으로 지난 재보선 당시에 야권의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돌풍의 민주당 혁신 방안 고민, 여권 대선판도 흔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선장으로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대표, 당내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죠. 불가근, 불가원, 서로 통상적인 덕담만 주고받았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을 향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행 버스가 출발할 시간,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일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지금 당 밖에 훌륭한 주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이드라인을 원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8월 중순 말이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많은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이 탑승하지 않더라도 버스는 막차 시간에 맞춰 출발한다는 건데요. 이 대표의 입당 압박에 윤 전 총장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 인선을 끝낸 대변인의 입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건데요. 모든 선택이 열려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잘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 기대가 컸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버스를 탈지 말지는 이준석 호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국민들의 평가, 여론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불러서 나왔습니다.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차 보면 아실 겁니다. 윤 전 총장과 연희동 골목길을 함께 누볐었죠. 장해찬 시사평론가는 이 대표의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에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버스비 두둑하게 낼 손님 한 명 없다며 버스가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가 손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버스비 낼 손님, 곧 복당할 걸로 보이는 홍준표 의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버스가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윤 전 총장에겐 국민 여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을 선거에서 찍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층의 파일을 그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잘 가져올 수 있게끔 이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분들을 설득하면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 전 총장 행보가 관심일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버스, 이 중도층 때문에 안 탈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과거 행적을 보면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걸 보면 전형적으로 어찌 보면 정치를 안 하던 분의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했던 스타일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정당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때를 묻는다고 생각해요. 두려워요. 굉장히 진흙탕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중도표 다 떠날 것 정치 같아요. 안 한 사람. 안철수 케이스, 이준석 대표도 내심 불안하긴 했나 봅니다. 대놓고 안철수의 선례가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 재보선 때 입당 거부를 선택한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트레이드 마크죠. 공정 아젠다가 끝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반사체론까지 슬쩍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그런 반부패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자체 발광이냐 반사체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순이 오히려 부각되어야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런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밀어붙이던 시절에 비해 가지고는 그런 이슈를 좀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이제 약간 덜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 보고요. 예. 일자리나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 오면 각광받는 대선 주자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와 경제, 최근 윤 전 총장이 열공 모드에 돌입한 분야죠. 이 대표는 공부에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라 훈수도 뒀습니다. 지지율이면 천하 인재들이 모여들 텐데 왜 본인이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라는 건데요. 인재들의 조력, 결국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눈여겨봐야 될 게 윤희숙 의원과 만남인데요. 내가 정치를 한다면 윤 의원님과 꼭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얘기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정치를 한다면 윤 의원과 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거의 반은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 전 총장이 반사체인지 발광체인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빛을 발하게 했던 검찰개혁 아젠다 다시 살아날 조짐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죠. 여권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또다시 이분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바람든 풍선에 비유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것에 10분의 1만 검증해도 이 빵빵한 풍선은 금방 터져버릴 거다 나를 세웠습니다. 본인의 대선 출마 의지도 넌지시 내비쳤습니다. 이달 안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권 도전은 하실 겁니까? 그걸 이른 아침에 단답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고민을 하고 조만간. 있다. 예. 네, 조만간 저도 어떤 결심이 서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도 싶습니다. 지난 12일 이런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개국본 영남본부 발대식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나와라 추미애라는 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추 전 장관은 심장이 뛴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에선 추나 땡, 추미애가 나면 땡큐란 반응이 나왔는데요. 추 전 장관이 추윤 갈등으로 윤 전 총장의 체급과 맷집을 키워준 엑스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흐름이. 그렇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또 국민들이 동정심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추 전 장관의 행보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의 10분의 1만 검증하면 윤석열이 터진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론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은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아니죠. 10분의 1, 즉 10번이나 압수수색하고 독하게 찌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출마할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인데요. 그런데 추 전 장관의 부상, 국민의힘에서 좋아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여론은 윤 전 총장에게 더 쏠릴 거란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윤 전 총장은 버스 티켓도 끊지 않았죠. 정시에 출발한다는 국민의힘 버스, 직행이 아닌 완행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를 도우려면은 적어도 국내산 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산 6구 정도는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 그때 버스가 한번 서고요. 아하. 그다음에 나중에 단일화판이 한번 벌어질 거거든요. 예.
정류장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타면 유구고요.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유구냐 수입산이냐 따질 상황인가 싶기도 합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산 한우들 제1야당이란 뒷배를 업고도 경쟁에서 뒤처졌으니 더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오늘의 톡스는 한마디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변인단을 선임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뛰어들 준비를 뭐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도 이제 문자로 좀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그 두 사람 간에 또 밀당이 진행이 되겠죠. 네, 정치권에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도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죠. 저희도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재헌절에 맞춰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 일각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재헌절에 출사표를 던질 거란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하면서 이미 수명이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꾸겠다는 개헌 의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최 원장의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이미 정계 진출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뒤로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최재형 원장 관련한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재형 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달 20일에 얘기할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힌 이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을 돕겠다라는 인사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건데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전직 의원 또 이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 등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 최 원장을 매우 훌륭한 분이라는 전언을 들었다라면서 높게 평가했고요.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할 때도 저희가 좀 몇 번 이제 조벤토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뭐 측근, 지인, 최측근 여러 가지 이제 전원발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인발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빨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그런 좀 지적이 정치권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성추행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관련한 좀 이제 속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진술서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류 실장. 계획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룸 보도인데요. 이 중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량 안 뒷좌석에는 이 중사와 또 가해자 장모 중사, 상관 노모 상사가 나란히 타고 있었습니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노 상사는 차에서 내리면서 장 중사에게 한 명은 앞으로 자리를 옮기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장 중사는 반말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뒷좌석에 장 중사와 피해자 이 중사 둘만 앉게 됐다는 게 이 중사의 진술이고요. 노 상사가 내리자마자 장 중사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A 중사의 손을 끌어다 붙어 앉게 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추행을 했다는 건데요. 또 추행을 하는 동안 정신 차리라 이런 취지의 말을 10번 정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사는 운전을 하고 있던 A 하사가 추행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중사의 가족이 내일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내일 이 중사의 유가족을 불러서 고소고발한 내용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이 중사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관 2명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노 상사와 노 주인은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중사가 이제 1년 전에도 비슷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군 검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 유족 측은 1년 전 회식 자리에서 20 전투 비행단에 파견을 나온 한 부사관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국방부 감찰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윤모 준이로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검찰단은 조만간 윤 준이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노 준이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톡쏘는 정치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국민의힘 버스 이준석 안 타면 오라이 윤석열 측 택시 타고 가도 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오늘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영상 저장 장치 수거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해경과 해군에 이어서 세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특검팀과 세월호 유족들이 만나 그동안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식당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직원과 손님 등 11명이 다쳤고 이 중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경찰은 이 남성이 주차된 차를 빼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파격 행보와 차기 대선 판도 영향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토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파격 행보가 한국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부동산 그 의총 부분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죠? 아직 모르나요? 네. 그거 이제 미뤄진 거죠? 아, 네네. 오늘 이제 지난주에 결정이 안 된 부분은 좀 미뤄졌고요. 자, 그 정의원 분들의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고 있는 거죠?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백 반장이 나가 설명을 할 때 조 멘토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귀에 잘 들어온다. 그런 앞으로 반응이 한자 많았어요? 성어는 반드시 듣는 대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백 반장이 설명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딱 맞고 몸은 괜찮죠? 지금까지 뭐 괜찮습니다. 뭐 중간에 제가 좀 몸이 이상하면 보내주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더 지금 에너제틱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좀 몸이 으슬으슬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